그래 주셔서 마지막 발표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우선 전 본 발표에서는 구조 유조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카르복실 SQ 일종인 스테라 SQ 이용한 제조한 메조플러스 알루미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라 SQ는 C가 열을 7개로서 하이드로포빅하고 하이드로그룹은 COH로서 피입해서 충분히 계면 학생들의 구조 유조체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 순서는 우선 이 물질을 이용해서 지금 메조플러스 알루미늄의 특성 분석과 실제 응용하기 위해서는 감마 페이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페이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제 청매로서의 응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까지 발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용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 석유 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들 물질 보면은 비표면적이 100 이상으로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포크에 대한 이런 디액티베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코어의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거나 작거나 한데 무질서하게 있기 때문에 코어 입구에서의 가플렉 같은 현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시도했던 방법은 템플레이팅 메소드를 썼습니다. 굉장히 유니폼한 코어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메조플러스 알루미늄을 제조했습니다. 제조법을 비교해보면은 가장 지금 상용에서 쓰고 있는 것은 롤다법입니다. 80도씨에서 물과 알루미늄 프리커서를 섞어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최근에 나온 거는 이거를 상온에 세고제도 울트라소닉을 썼던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은 우선 저에 대한 쉐입 자체가 애그리게이션이 굉장히 넌 유니폼하고 코어도 생기는 게 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뭉치다 보니까 생기는 코어였습니다. 지금 같은 템플레이트 방법을 쓰면 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졸들을 주변에 둘러붙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템플레이트를 빼내면 굉장히 유니폼한 그런 코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템플레이팅 메서드에서 좀 더 알아보면은 아시다시피 92년 100%에서 MCF 폴리곤을 만든 이후로 프로라고 해서 FSM 16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실리카를 만드는 제조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96년부터 해가지고 실리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메탈 옥사이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리카나 타이타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알루미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카에 비해서 알루미나 타이타늄 같은 경우는 수화 섭기 굉장히 빠르다. 몇 초 동안에 수화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실리카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는 결과도 적고요. 그리고 결과들 자체도 그렇게 깔끔한 결과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크 데이비스 96년에 카르복실 SQ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테일 랭스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하고 컨트롤 전혀 안 됐던 결과였고 야다그룹은 소든 보데시 설페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MCN 폴리온과 같이 굉장히 헥사고널한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열체를 하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히터류를 넣어가지고 이걸 개선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도 2001년 검토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방법이 제조법에 대한 정석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수화법이라고 명명한 이 방법과 후사화법. 대체로 지금 후사화법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전수화법에서는 pH를 컨트롤했습니다. 알루미늄 세컨드리 푸톡사이드가 프리커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pH가 굉장히 낮은 영역에서는 수화가 컨덴세이션보다 굉장히 우세하게 발생합니다.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수화가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유도한 다음에 pH를 조절된 이런 마이테리 생성도 조절된 영역과 섞어서 나중에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인데 문제점은 기존의 것보다 포사이드 디스트리뷰션이 3나노 이내로 굉장히 작아졌습니다만은 여전히 포사이드 디스트리뷰션이 넓고요. pH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안한 두 번째 방법이 후사법이라고 명명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 두 물질 마이셀이 섞일 때까지 수화를 안 일으키면은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수화를 발생시키면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최종 단계에서 물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pH 만들고 SP 파이브에서 질산을 물량의 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을 썼을 때는 우선 물의 양도 적고 해가지고 제조 시간이 전수화법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제조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한 물질에서 템플레이트를 빼내야 되는데 보통 소성법을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TJ 분석을 하고 적정한 그 소성 온도를 찾기 위해서 IR까지 찍어봤었는데 회의 그룹이 헤드 그룹에서 비해서 빠르게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특정 온도 조건에서 보다 더 깔끔하게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은 그 템플레이트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성을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로는 코 유니포머티를 개선할 수 있다. 보통 소성하지 않은 것들은 20도씨 근처에서, 20도 근처에서 할로밴드가 나타납니다. 무질서한 형태고요. 실리카 같은 경우도 20도에서 이렇게 피부가 부어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소성을 하면은 굉장히 말끔하게 사라지고 또 피부 인센티스도 커지고 있어서 코 유니포머티가 개선되고 있다. 템플레이트는 열처리를 하면서 템플레이트도 없어지고 코 유니포머티도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ET 결과인데요. 우선 변수로서는 하나를 잡았습니다. 물과 알루미늄 독사이드 몰비를 봤었는데 어느 정도 몰비까지는 대체로 코어 사이즈가 7나노 이상 이렇게 비편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건설법과 비슷한 결과 3나노 정도 코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코어 사이즈는 줄어듭니다만 굉장히 샤프한 코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밴드위스가 1나노 정도 줄어들고 있어서 코어 유니폼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피스 열리도 상용에 비해서 한 4배, 5배 정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 TM 이미지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네 번째 결과인데요. 이건 스티어릭 애시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HMS에서 보였던 그런 오몰라이트. 지금 최근 스티어릭 애시드 말고 소듐 스티어레이트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제조한 결과에서는 이거보다 더 나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로만 볼 게 아니라 그림으로 봐보면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번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나노 정도 그 포스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이런 좋지 않은 결과였는데 어느 조건을 가하면 굉장히 샤프한 코 사이즈를 갖는 이런 물질을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 PET 아이소썸을 보면은 그 물의 양이 많을수록 이쪽 0에서 지금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파티클 사이에서 생긴 인터스타니스한 보이드, 텍스처럴 포로스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실제로 그 마이셀, 로드 타입의 마이셀이 형성되면서 생기는 기공 형태, 프레임 오브 포로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의 양이 너무 적어지면 이게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납니다. 물과 프리커서의 몰비 조절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텍스처를 만들 수도 있고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제조한 풍수화법을 아이소옥탄을 이용해서 조금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요. 우선 아이소옥탄은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이셀 내부 안쪽에 지금 하이드로포빅하고 같이 필리카인데 안쪽에 아이소옥탄을 집어넣어서 수혈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수혈용 에이전트로 TMB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다른 문제는 아이소옥탄을 썼었고요. 그 아이소옥탄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출발 루치 2.3나노짜리인데 코어가 성장을 해서 3.5나노를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한 물질이 정말 총매상에서는 감마 케이스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감마냐라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DSC, TGA, DSC, DTA, TGA, XR 분석을 쓸 수 있습니다. 보면 퓨어한 스테레오 애시드를 열처리했을 때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지금 피크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조한 물질을 소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처리를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물이 날아가는 게 보이고 끝에서는 스테레오 애시드가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픽이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DSC에서는 열량 분화나 또는 매스 변화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스 변화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TGA를 분석을 찍어 테스트했습니다. 그랬더니 TGA 분석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즉 여기서는 매스 변화가 아닌 열량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 그거는 바로 페이스 체인지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감마 페이스트라고 하면은 베이어라이트에서 출발하거나 보헤마이트에서 출발해서 감마가 됩니다. 400도씨에서 시작해요. 근데 베이어라이트도 램핑 레이트만 좀 더 변화시키면 빠르게 하면 보헤마이트가 올라가서 감마로 되는데 지금 이 페이스가 어디서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포인트별로 지금 찍어봤습니다. 우선 소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베이어라이트랑 슈도 보헤마이트가 섞여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pH가 높은 상태에서는 베이어라이트가 더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pH가 7근처로 적정하게 됐을 때는 슈도 보헤마이트가 우세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가 변했다고 생각되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찍어봤을 때 앞부분에서는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의 폼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페이스가 확실히 감마 페이스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한 물질은 열적으로 감마를 유지하는 온도는 한 550도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열적으로도 코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온도를 550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 제조를 했었고 페이스도 감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평면으로서 응용 가능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ACDC 반응을 실시했었습니다. 본 반응은 저희 랩에서 TC 반응뿐만 아니라 수천 탄소 반응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건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해봤습니다. 우선 대상 물질로는 타겟은 1,2-다이크로 프로판을 프로필렌으로 전환시키는 반응이었고요. 그 서포트로서는 NA4, 그러니까 성격 문항을 나타낸 거, 그 다음에 리켈 나이트레이트나 리켈 아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인프로에너지나 CV 방법을 써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CVD 방법이 인프로에너지 방법보다 30% 이상 나은 컨버전 효과를 보였고요. 기상 가능이기 때문에 컨버전은 조금만 조절하면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특정한 컨디션을 적어놓고 비교했을 때는 CVD 방법이 보다 더 나았다. 실레이티브는 85%가 70%로 잘못했습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프로필렌은 실렉티비티도 85% 정도였죠. 그리고 CVD 방법을 썼을 때 디액티베이션 되는 그 레이트가 굉장히 느립니다. 뒷부분에서도 이게 좀 가다가 이렇게 쭉 평형이 되는데 기존의 알루미나에 비해서 디액티베이션은 느립니다만은 그 컨버전, 동일한 조건의 컨버전은 그것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아주 크고요. 이 HDC 반응에 이 물질이 딱 맞다고 얘기할 수 없고 스크리닝 단계에서 실수했던 과정의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제가 또 제조했던 게 하이어라키칼한 코어를 가진 알루미늄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선 메조와 마이크로 사이즈를 가지면 지오라이트에서 보여줬던 사이즈나 쉐입에 대한 실렉티비티를 갖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코어를 갖게 되면 어떤 촉매 반응이나 이렇게 액상 반응에서 트랜스포트 되는 리미테이션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조를 가지고 매크로 코어를 갖는 두 가지 형태의 물질, 그 코어를 갖는 물질을 제조했습니다. 실리카계를 템플레이트를 썼을 때는 우선 소성에서 스티알 리스트를, 구조 리스트를 날려서 매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리카젤을 NaOH 리칭 시켜서 매크로코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기공이 무너지는 그런 개연성도 좀 떨어지고요. 기공이 좀 무너집니다. 근데 폴리스타이린 비드를 써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폴리스타이린 350도에서 날아가고 스티알했을 때는 270도부터 날아가기 때문에 소송온도 420도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거대 기공과 스프리커랑 거대 기공과 실리카랑 매듭 기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이라키칼한 구조로 되는 물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아직 촉매 평가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폴리스타이렌 100나노짜리입니다. 폴리스타이렌 주변에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가 지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에는 스티라에스가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소성을 하면은 얘네들이 인버스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대 기공이 50나노 정도, 여기서는 100나노짜리 얘네들이 다시 재결합하면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50나노 정도의 거대 기공이 보이고 일부분을 컨트라스트를 좀 조절해 보면 그 안쪽에 또 거대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클로즈 셀 형태의 그런 포를 보이고요. 이 프레임 자체, 이 골격 자체를 또 빛을 찍어보면 3.5나노짜리가 그대로 나오고요. BDB 방법을 써서 BJ가 아닌
BDB 방법을 써서 BET를 찍어봤을 때도 50나노미터의 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이 물질은 지금 지상 반응에서는 조금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타겟은 액선 반응에서 이게 구조 자체가 스펀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석션해서 거기서 반응할 수 있는 액선 반응, 흡착제, 중공간 흡착제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거의 다 마무리 지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전 템플레이팅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유니폼한 매듭포스 알루미늄을 제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청매 평가를 해봤습니다. HPC 방법. 스크린 단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할 수 없습니다만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포킹되는 포킹에 의한 디액티베이션은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하이로라키카가 스포를 갖는 물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 사이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의 인자로서는 전수화법에서는 그 카본 테일 랭스로서 충분히 쉽게 조절할 수 있고 2나노부터 한 5나노까지 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었고 흡수화법에서는 물과 알루미늄 헤드록사이드의 그 몰비를 조절하면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흡수화법이 전수화법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빠르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